오늘 제가 영상을 잠깐 남겨서 이제 짤막하게 한 5분 내외로 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촬영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대본을 보고 하거든요. 대본을 보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친구처럼 옆에서 친구가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알려드리고 싶어서 대본 없이 바로 이렇게 그냥 제가 떠오르는 대로 실질적으로 제가 겪은 그 자체를 가지고 안내를 좀 드릴까 해서 영상을 켰고, 대본으로 촬영하지 않는 영상인 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조금 더 큰 신뢰가 가지 않으실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점은 반은 양해를 구하고 반은 믿어주셔도 전혀 손해보는 부분이 없을 만한 정보다. 화면을 띄워놨는데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여기 보이시죠? 이것은 어디에 있는 자료냐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들어가 있으면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저도 처음에는 뭔가 이해하기 쉬울 만한 내용이 있겠지 했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궁금증만 더해갑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1번에서 필수 서류 수령, 등급 판정 후 장기 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수령하기. 이거 어디서 수령해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어떻게 쓰는 걸까요? 등급 판정 후 장기 요양 인정서는 어디서 받고 등급 판정은 어디서 받을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의 한계라고 저는 봐요. 제가 직접 겪었거든요. 자, 제가 직접 겪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보세요. 1번이에요. 1번. 우리 가족이 사고가 났던, 치매가 걸렸던 어떤 내적 질환으로 인해서 장기 요양 상태가 필요한데 가족이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장기 요양 등급을 먼저 받기보다 주간보호센터를 먼저 알아보세요. 주간보호센터를 먼저 알아보셔서 주간보호센터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인원이 이러이러한 상태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전혀 부담되지 않게. 꼭 우리 요양 주간보호소에 오세요, 꼭 우리 요양원에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 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면밀한 상담을 해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주간보호센터가 됐던 요양원이 됐던 이제 상담을 받고 미팅 날짜를 픽스하셔가지고 미팅이 잘 진행이 돼서 이 곳으로 정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A라는 주간보호센터가 될 수가 있고 뭐 A라는 요양원이 될 수가 있겠죠.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대리 신청을 해줍니다. 의료보험공단이 그 지역 지사에 대리 신청을 해줘요. 대리 신청을 해주면 2번,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선생님이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 분의 직함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공단에서 공무원 한 분이 이렇게 내방을 하십니다. 집으로. 그래서 대상자를 면담을 해요. 상태가 어떤지, 치매 상태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일상생활, 일상 거동이 힘드신 장기 요양 상태가 되신 건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친절하고 되게 조심스럽게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A4 용지를 하나 갖고 오시는데 거기에는 문답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모나게 문답지가 있는데 그 문답지에다가 이렇게 체킹을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신청자와는 이제 면담을 종료를 해요. 면담 종료를 할 때 의사 소견서라는 자료를 하나 주고 갑니다. 2장짜리 자료를 하나 주고 가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병원에 가시면 돼요. 치매 환자거나 뭐 이런 게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신경외과가 좀 좋겠죠. 아니면은 뭐 이제 신체적인 어떤 거동의 불편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외과를 가셔도 되고요. 이 안쪽으로 우리의 사람 장기 쪽으로 좋지 않으셔서 장기 요양이 필요하실 것 같으면 내과를 가시면 되고 질환에 관계없이 어느 과를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소견서를 가지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소견서에 접수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소견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접수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가서 장기 요양 소견서 받으러 왔다, 요렇게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그 내용이 전달이 돼서 그 의사 선생님은 그 소견서를 써주기 위해서 환자와 가족을 불러서 면담을 해요. 그래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 소견서를 작성을 해주십니다. 소견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병원에서 그 소견서를 바로 공단에다가 바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받은 소견서를 병원에 주고 병원에서 그 소견서를 다시 받아가지고 내가 접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소견서에는 접수번호가 있으니까 그 접수번호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병원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병원에서 알아서 조회해가지고 그 소견서를 다운받아요. 다운받아서 이제 의사쌤이 그걸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완료를 하시고 바로 공단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1번에 아까 말씀드린 공단에서 나오신 그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 자료 온 거를 보고 검토를 하세요. 소견서 온 걸 보고 최종 검토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체크하신 부분과 의사 선생님이 작성해 주신 소견서와 대조를 해서 최종 판단을 내려요. 최종 판단을 내리고 1개월에 한 번씩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신 분은 빨리 그 등급이 나왔으면 하는 게 주요 쟁점이거든요. 그래야 그게 빨리 나와야 요양원을 모시던 주간보호센터를 보내드리던 결정을 빨리 하고 그 서비스를 빠르게 하루라도 빨리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심사 기일을 알려주거든요. 그 선생님이, 공단에서 나오시는 선생님이 심사 기일을 알려주세요. 심사 기일을 알려주시는데, 심사 기일이 예를 들어서 뭐 5월 20일이다. 그러면 5월 20일 전에 그 소견서 빨리 보내주셔야 돼요. 빨리. 그러면은 5월 20일에 그 심사 결과가 나와요. 근데 5월 20일이 심사 결과인데 심사 이제 결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결과일입니다. 내 것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의사 소견서가 마지막으로 첨부된 날짜가 5월 21일이에요. 그러면 6월 20일까지 한 달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내 가족을 못 모시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네. 그래서 케어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등급이 나오거든요. 등급이 나오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뭐 목차 장기 요양 보험이란 장기 요양 급여 서비스 이용 절차를 알아두세요. 필수해서 이런 것 전부 다 솔직히 좀 체감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거든요. 또 이제 이 다음 페이지들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장기 요양 보험이란 장기 요양 급여 서류, 재가 급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이제 많이 읽어보셔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쪽 페이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등급이에요. 등급.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1등급이 있고, 여기 보시면 1등급, 장기 요양 등급 2등급, 장기 요양 등급 3, 4, 5, 6등급. 장기 요양 인지 지원 등급이 6등급이에요. 여기서 가장 이제 등급이 높은 게 1등급인데 1등급이면 본인 부담금도 높고 지원 금액도 높아져요. 지원 금액도 높아지는데 본인 부담금이 커져요. 그래서 어쨌든 지원받는 금액이 높다 하더라도 내가 내는 본인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등급을 높게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등급을 받으시면 돼요. 보통들 모르시는 게 뭐냐면 요양 등급 좀 많이 받았으면 해 하시거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장기 요양 등급은 5등급을 받는 게 초반에는 보통 5등급 아니면 6등급, 그러니까 인지 지원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퍼펙트한 건 장기 요양 등급 5등급이 가장 퍼펙트합니다. 지원 나오는 금액은 한 120만 원 정도 나와요, 월에. 근데 주간보호센터 기준으로 월에 본인 부담금이 2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은 한 150 정도 돼요. 150 정도 되는데 공단에서 지원 나오는 금액은 120만 원 정도 되고 본인 부담금이 28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 4등급 받았다. 그러면 공단에서 나오는 금액이 뭐 한 1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본인 부담금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리해주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한 3, 40만 원 정도 돼요. 장기요양 등급 3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공단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뭐 180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내는 금액이 5, 60만 원 되는 거. 그래서 비용 많이 들어가. 장기요양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비용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은 초반에는 경증이실 거잖아요. 대부분이 경증에 발견하시니까. 그래서 5등급이나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 인지지원 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라고 보는 거예요. 재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어요. 집으로 방문하는 재가 서비스.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시간. 이 나머지는 혼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장기요양 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3시간만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부모님을 돌봐주시거나 우리 가족을 돌봐주는 거지, 그 나머지 시간은 혼자 계시는 거거든요. 인지지원 등급에선 그 서비스가 한도예요. 근데 5등급이 나와야 주간보호센터 최소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등급이 가장 퍼펙트하다고 봐요. 최초 등급이. 여러분들도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체적인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 부담금이 28만원, 5등급일 경우에 본인 부담금 주간보호센터가 28만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28만원을 매달 내는데, 이게 치매 환자로 예를 들면 점점 치매는 심해져요. 약을 복용하시면 치매가 더 심해지는 시간을 늦출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심해지는 중증 치매 상태에 반드시 가거든요. 그 시간을 늦출 뿐이지, 중증이 되면 될수록 이제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모실 그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본인 부담금으로만 내는 비용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치매보험이거든요. 치매보험 가입하실 때도 치매 진단비도 중요하고, 제가 이용 서비스에 관련한 그 특약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월별로 이제 매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있어요. 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월에.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치매 진단비하고 시설 이용료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좋죠. 근데 보험으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험으로는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보험으로는 돈 벌 수가 없어요. 우연치 않게 보험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기분 좋은 금액이 나올 때가 우연치 않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심사하시는 그 업체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보험금 얼마가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을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자료를 내리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거지, 내가 선택하고 내 계획에 따라서 보험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거는요, 시설 이용료, 그 다음에 치매 진단 비용, 요 정도만 준비하시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커버가 되실 거라고 봐요. 보험료가 중요한데요, 지금 나 건강하다고 미루지 마세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미리 하시는 게 의미가 커요.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비만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이용료가 있고 복지용구 구매 비용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특약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치매라는 큰 주제 안에 있는 특약들이잖아요. 큰 주제는 치매죠. 그래서 젊을 때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험료가. 그렇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그런데 50세 중반이 넘어가고 60세가 지나치시는 그런 연령에 접어드시게 되면 치매 보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가입 금액이, 월 불입 금액이.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냐? 이 돈을 낼 거면 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해놨다가 내가 나중에 치매 걸리면 그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솔직히 그거 말도 안 돼요. 그래서 40대, 30대, 50대 초반 진짜 좋다. 50대 초반까지만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많은 금액을 컨설팅 받고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치매가 걸릴 만한 연령이 됐을 때, 뭐 70대, 뭐 65세 후반, 뭐 요때쯤 되면 보험료 납입은 이미 끝나겠죠. 40대에 가입하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계속 보장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치매보험은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내 거를 가입해도 좋지만 보통은 자녀가 부모님 거를 가입해 주시는 게 좀 더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치매 환자나 장기 요양 상태에 들어간 환자는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 새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부모님 스스로 가입하시려고 그러면은 보험료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걸 미리 가입을 해놔서, 또는 자기 걸 미리 가입해놔서 나중에 부모님이 장기 요양 상태가 되셨을 때 이 비용으로 부모님을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부모님 내가 케어하는 내 손길보다 더 전문가적인 손길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모셔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하시는 거죠. 이런 의미.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 좀 제가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내서 좀 더 말끔한 자료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지의 설계사였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추가적인 답변 제가 댓글로 남겨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